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서울도 네. 그중에서 강남 지역까지도 휘청였던 또 지난달이었어요. 이 반등이 뭐 계속 가긴 힘들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반등에 지금 생명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뭐 짧게는 3, 4개월, 길면은 뭐 한 6, 7개월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 점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의 이제 어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네.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평화로웠던 전 세계가 지금 갈등하는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물가 시대가 오는 거고 고금리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뭐 5%였다가 10%를 줘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할 사람이 별로 없죠. 별로 없겠죠. 그럼요. 편하게.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을 끌어다 부동산 사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은행에다 예금 넣어서 편안하게 원금 수익 리스크 하나도 없이 이자를 많이 주는데 네.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예, 이런 시기에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작아서 그다음에 전세가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 전세가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올라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가 상승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예측을 또 하는 이야기를 거죠.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2009년, 10년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 입주 물량 별로 없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전망이 너무 많았지만 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전문가도 이야기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만한 건지 사기 어려운 건지를 데이터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었고 그래서 GDP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또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어서 거래량도 작고 그럼 결국은 투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정책적으로도 투자 수요가 발생할 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패러다임이 얘기를 바뀌었죠.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2030년대가 되면은 이제 세대수마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만 줄어드는 네. 게 아니라 가구 수까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인구수의 하락 속도는 점점점 가팔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비용은 계속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있는 사람들한테서 계속 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세금을. 네, 그럼 우리 호주머니 사정은 계속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40년짜리 50년짜리 대출이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진짜 이유는 뭐냐 40년 뒤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근데 대부분은 담보대출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또 갚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매달 똑같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건데 문제는 이 이자와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내요. 내가 10년, 20년을 갚아도요. 내 원금이 상당수 남아있다고. 내 원금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20년 뒤만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세대수도 꺾이고 인구수도 꺾이고 물론 통화는 그때 하긴 하겠지만 근데 내 대출은 상당수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 지금 하락을 하면서도 계속 올라왔던 이 부동산 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너무 많은 내 인생을 쏟아붓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네. 인구수가 주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과 또 이 부동산 투자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세대 숫자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는 한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대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세대수 증가율이 2019년까지는 거의 3% 가까이 증가를 했다가 최근부터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1%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몇 년 지나면 세대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들어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때는 마이너스로 들어서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주택이 몇 개 있죠? 단독 다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빌라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선호도가 떨어지는 네. 네, 이런 데들부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없을.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현재 네. 서울과 수도권 네. 그리고 지방시장 조금 네.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 네. 전체적으로 어떨지.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도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도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네. 리치고를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죠. 자,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에는 인구수, 세대수, 일자리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렇죠. 미치죠. 네. 입주 물량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미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거가 다 들어간 게 전세 가격이에요. 여기에 매매 가격은 뭐가 더 들어가는 거죠? 투자나 투기 심리. 그리고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투자 목적이 1도 없습니다. 실제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전세 가격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딱 선에서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을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예를 들면 뭐 한 5년 동안 100%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이거는 실제 수요가 그 각각의 이제 공급에 따라서 맞춰지니까 100%가 오른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매매 가격은 몇 프로 올라야 돼요?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더 작게 오를 때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100%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150% 올랐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무슨 심리가 있는 거죠? 투기 심리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전세 가격이 100%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70%밖에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무슨 일인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돈 못 벌어.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전세 상승률이 매매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서울에도 있었을까요? 서울은 절대 없겠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엄청난 가스라이팅이다. 그런가요? 서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14, 15년에. 자, 이걸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저평가된 이거 좀 알려주기 싫은데. 이거 진짜 유료 강의 때나 하는 꿀팁을 건데. 지금 저희 월브 TV 너무 많은 분들을 얘기를 위해서 하는 또, 것 같은데. 네.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거죠. 그것이 투자죠. 네. 그렇죠.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내가 말 시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죠. 근데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적게 오른 데도 있겠죠.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여기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는 뭐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저평가죠. 저평가죠. 근데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 이만큼 올랐어요. 여기는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그렇구나. 고평가구나. 고평가죠. 이걸 데이터로 알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뭘로?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사실 원리를 알고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걸 이제 보통 7년 정도 세팅을 해 놓는데 어디가 제일 고평가입니까? 세종. 세종이 7년 동안 마이너스 70%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가 100% 올랐어요. 매매가는 몇 프로 오른 거예요? 170%. 와, 굉장히 고평가네요. 무슨 얘기예요? 실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매 가격은 기대 심리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자, 2등은 누굽니까? 서울이에요. 3등은 경기도. 자, 서울이 70%인데 서울이 마이너스 70이라는 얘기는 70% 고평가 상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때로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2014, 15년을 보면은 플러스 7, 80%. 지금은 이게 7년간의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고 보면 될까요? 7년간은 이제 이 누적 증감률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매매가가 지금 70%나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가보다. 둘 중에 하나죠. 전세가가 70% 오르거나 매매가가 70%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세가는 지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죠. 올라가면서 저평가 상태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평가겠죠. 그럼 얘가 떨어져야죠.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적정 그 지수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서울은 무조건 올라가고 서울의 강남은 무조건 올라가고 뭐 인천의 송도는 올라가고 대구의 수원구는 무조건 올라가고 완전히 이거는 뭐다? 부동산 시장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 거죠. KB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14년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는 누가 제일 저평가입니까? 경기도. 경기네요. 몇 점이에요? 55. 서울은요? 54.8. 거의 55%. 즉 무슨 얘기예요? 자, 2008년 10월 달부터 2014년 8월 달까지 뭐예요?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 이거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 매매 가격이 70%나 위에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가 폭등하든가 매매가가 떨어지든가. 근데 전세가도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지금도 전세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뭐밖에 없다? 매매가가 떨어진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만약에 안 듣고 이 리치고에 들어갔다면 이 가치를 잘 몰랐을 것 가치 같아요. 잘 모르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자, 지금 저평가된 데가 있다 없다? 볼까요? 높은 순으로 경북, 충북, 경남, 강원, 울산, 전북 한 4군데는 지금 플러스죠. 네. 여기는 뭐예요? 실제 사용가치 전세가 오른 거 대비해서 매매가가 덜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또 투자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성격, 능력, 인성 이 세 가지를 본다라면은 일단 성격은 경북, 충북, 경남, 강원도가 일단 성격 데이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리치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서울은 어떻고 수도권은 어떻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지표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말씀하신 전세가 대비의 매매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매매가가 하락이 온다고 하는 그 시점, 그 타이밍, 저희가 조금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얼마나 현재 상태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나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데이터를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 데이터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보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가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또 매물이 쌓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뭐로 하느냐?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이 아파트 얘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투자 체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투자 체크리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데이터 봐야 되냐?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되는 모든 항목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레미안 수지 이스트 파크 이 아파트의 데이터, 뭐 이 아파트가 지금 역전세가 어떻게 될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역전세가 금액이 진짜 크네요. 굉장히 크죠? 역전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빨리 지금 전세를 빼고 싶어 하는 집주인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잘하면 또 급매물을 전세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매우 유의가 5개, 유의 4개, 보통 5개, 좋음 2개, 매우 좀 4개. 매우 좀이 4개나 있네. 전달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가격 증감률이나 뭐 주택 구입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전세 대비 저평가가 얘가 상당히 좋구나.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좋아? 굉장히 지금 이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아파트가 신축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상당히 좋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 대비 저평가 점수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아파트는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딴 거는 좀 별로지만 일단 전세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구매 이런 전세가율이나 뭐 매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매물량을 보니까 매매는 좀 유의인데 전세는 어때요? 매우 좋음이죠. 무슨 얘기예요?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연결이 돼요. 전세 저평가 인덱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또 입지도 바로 볼 수 있죠. 지하철 접근성 6점, 버스 접근성은 그닥이고 중학교 학군, 뭐 보통 평당 전세가 상당히 좋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역을 분석할 때는 아파트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지역을 봐야죠. 그래서 그 지역의 시 군구를 보고 그 지역의 시도 데이터까지 봐야 됩니다. 야, 이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이걸 이제 다 자동화 시켜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소한 우리가 뭐 전세를 하든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 하든 우리가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는 좀 체크하고 부동산 의사결정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다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는 지금 이 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뭐 학군이나 환경이나 이런 분석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리치고가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아예 다 해놨습니다. S, A, B, C 이거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역별로 또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이 표로 볼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지역을 보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 용인 지방도 한번 지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 어디 볼까요? 수요보다 좀 보면 뭐 어디든 가면 됩니다. 부산에 어디 해운대에 갈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장 아파트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월드 센터 얘가 이제 지금 대장인데
이 아파트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보면은 여기는 뭐 역전세가 뭐 그렇게 별로 없네요. 여기는 그러네요. 역전세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데이터가 매우 안 좋은 게 6개, 유의가 요 안 좋은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거고 네. 좋은 건 한 5개. 매매랑 전세 시세 증감률이 이제 보통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 그냥 한 보합 정도 지금 한다는 지금 그런 보합세. 얘기고요.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당히 지금 안 좋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어때요? 너무 높죠? 네. 언제가 제일 낮았어요? 2015년. 15년. 그리고 언제가 낮았어요? 2019년 9월. 19년. 이때도 좀 낮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급격하게 올라가. 567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이야? 553만 원 지금 내야 되는데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죠.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 아파트가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여기는 어때요? 전세 저평가도 어때요? 별로죠. 네. 그러니까 전세 저평가 언제 좋았어요? 16년 6월. 이럴 전세도 저평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높지 않고 이럴 때가 사실은 집 사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 이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놨으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그냥 보면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시간만 되시면 정말 이걸 다 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네. 어떤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서울과 그러면 수도권, 네. 지방 네. 짧게 뭔가 분위기를 정리하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본다면은 네. 정리하면 이거죠.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결합을 해서 봐야 되는데, 몇 가지를.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제 요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요쪽이 매매고, 요쪽이 전세인데. 자, 지금 부산하고 인천이 있는데, 누가 더 높아요? 부산이 더 높습니다. 네. 네, 인천 밑에가 대전이고요. 네. 대전 밑에가 대구입니다. 대구하고 인천하고 10%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전보다는 대구가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전이 더 비싼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울산이 누구 밑에 있어요? 광주 밑에 광주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출께서 집 살 때 광주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울산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를 한 달에 84만 원 내야 되는 거, 광주는. 근데 울산은 8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개념하시면 너무 쉽죠. 자, 그런데 광주가 비싼 게 맞을까요? 울산이 비싼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울산이 기업도 훨씬 더 많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울산이 지금 네. 상황이 지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대충 그런 게 좀 저는 눈에 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월세 투자 수익률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충남인가요? 충남입니다. 충남 4.2%, 경북 4.1%, 전북 4.1%, 충북 4.1%. 근데 여기 높은 데가 아까 전세 저평가 높은 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기는 뭐예요? 지금 월세 껴도 충남은 아파트가 4.2%가 나오는 거 이자가. 괜찮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전세가율도 중요한데 특히나 투자자들한테 왜?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뭘 줄일 수 있어요? 갭을 줄일 수 그렇죠. 투자 원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비밀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난 뒤 2년 뒤부터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1년, 2년째까지는 그나마 투자하기 괜찮아요. 네. 근데 4년, 5년째가 되잖아요? 거품이 낄 만큼 꼈다. 전세가율이 왜 내려갈까요?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가 전세가율이에요. 자,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세가 상승 속도보다 매매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전세가율이 떨어집니다. 매매가 상승률 속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서울은 지금 언제부터 투자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2016년 1월 달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17년 8월 달입니다. 네. 즉, 파리 대책 할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정부에서 꼭 집어서 지금 투자라고 알려줬네.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4년, 5년 계속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시작한 지가 4년, 5년째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싹 다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져요? 거래량이 폭등합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이제 돈 번다라고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도 나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또 영끌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 1년 뒤부터 꼬꾸라든 겁니다. 자, 지금 어때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죠? 너무 낮죠. 전세가율 낮을 때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투자자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 수급 데이터. 요게 이제, X축에 있고 Y축에 있는데, 자, Y축에서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수급이 높은 거예요. 즉,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전세가 수요가 많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 뭐만 없으면? 입주 물량만 많이 없으면. 그래서 충북, 전북, 전남, 강원, 대전, 제주, 경북 이런 데는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전세 수급 데이터가 되게 좋죠. 괜찮죠. 근데 이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데도 있겠죠. 네. 그런 데는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저기는 전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갭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죠. 네. 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렇게 전세 수급이 높은데.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데.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애들, 대구, 부산, 여기는 뭐예요? 전세가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00보다 밑에 있는 거고, 이런 데들은 전세가가 힘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는 더 힘을 못 받죠. 지금 전국에 제일 안 좋은 데가 누굽니까? 대구와 부산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 지표 조금 아래 인천도 있네요. 인천도 있고.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으니까.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10월달마저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2차 찐하락이 그로부터 2, 3개월 후, 즉 올해 연말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수급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보여준 거고, 네. 요거는 서울의 매매 수급만 보여준 건데, 자, 요게 뭐냐면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매도 심리입니다. 매도 심리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뭐냐면 매수 심리예요. 근데 한 10월, 11월 달가 거의 제로였다가 조금씩 올라왔죠. 자, 그래서 매도 심리가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매도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제 저점 찍었어요? 얘가? 8월 13일. 네. 요 정도. 네.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다시. 네. 즉, 무슨 얘기예요? 매도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자, 근데 빨간색인 매수 심리는 어때요? 보이세요? 내려갔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죠. 네. 매도 심리 다시 커지고 매수 심리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요. 즉, 뭐다? 9개월 만에 네. 시장이 다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서울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매수 심리, 매도 심리 표만으로 봐도 이게 또 한눈에 보이네요. 아, 이것만,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매수나 매도 타이밍 아주 정교하게 잡을 때 이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어디가 나쁜 데이터가 많은지, 이 데이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고민을 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네.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눌러서 여기서 투자 체크 딱 보면은 이 성적표가 아파트 보이네요. 이게 다 대한. 보이니까. 네. 아, 대표님 그러면 네. 그 최근 들어서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그 매매 수급 동향 네. 부분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대표님 알려주시죠. 아, 네.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서울하고 세종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좀 보여드렸고, 네. 그 다음에 세종을 좀 보여드리면,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세종의 이제 매도 심리인데 매도 심리가 커지고 있죠? 네. 매수 심리는 빨간색인데 언제 확 살아났어요? 올해 작년 12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확 살아났어요. 매도 심리는 훅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올랐구나. 없죠. 그런데 최근에 매수 심리가 어때요? 빵이에요, 빵. 제로. 그래서 지금은 세종의 아파트를 사자세가 지금 거의 없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이 표로 한눈에 네. 그냥 확인을 그렇죠. 할 수가 있네요. 제로라는 제로. 부분이. 저기에다가 매물량을 보면 되죠. 매물량. 자, 보세요. 지금 매도 심리는 다시 커지고 매수 심리는 제로까지 떨어졌는데 네. 세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는 어때요? 와. 계속 늘어났죠. 네. 네,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아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뭐냐?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전세가 상승 하나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시장 전망하다가 틀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저는 세종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자, 요 거래량이 2월 달부터 확 튀었습니다. 네. 평균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신호탄을 2월 달에 쌓아 올렸는데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6월 달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물론 이제 최근 거래량은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다시 이만큼 500건 이상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 하반기에 전부 다 뭐 입주 물량 없고 전세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만기 들어가고 하면은 전세가 폭등해서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린다고 다들 전망했지만 전세가가 이제 가장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쵸? 주식은 또 많이 떨어지고 네. 근데 지금 또 9월 달 들어서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환율이 이제 1,350원 이상 확실하게 안착을 한다. 그래서 막 1,400원도 넘고 이런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와 같은 이런 쓰나미가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을 덮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환율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 이 수급 데이터를 10월 달에 아주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10월에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놓치면 후회할 또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또 꼭 잡고 싶은데 앞으로 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개인들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단 또 어떤 준비들을 조금 해놓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공부가 최고죠. 공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금이 최고입니다. 예금이 최고고 또 현금 중에 일부는 달러를 꼭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이자도 많이 줘요. 5% 넘게 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꼭 달러로 예금을 좀 해놓으시고 현금을 꾸준하게 모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그래서 빅데이터 공부와 경매를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투자 경험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 때가 빅데이터로 했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여기에 경매를 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많이도 아니고 한 1년간만 고시 공부하듯이 고3처럼 공부하시면 인생이 완전 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경매를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리치고 앱이나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경매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경매를 활용하라는 거는 시세보다 싸게 맞습니다. 초저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이 활용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도 10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경매로 사잖아요. 그럼 1억에서 1억 5천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뭐 한 10매덕짜리는 심하게는 한 3억 이상도 싸게 삽니다. 근데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땅이 뭐예요? 그냥 1억이라는 돈은 진짜 일반인들은 몇 년 저축해도 못 모을 돈인데. 못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경매를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좀 더 좋은 시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경매로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겁니다. 쌀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다. 그래서 꼭 경매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